개업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개업활동 그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국민 앞에 내세우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 그 주역들이 바로 지난 5년 만에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에서 전방위로 충돌을 했습니다. 각 당은 자당 후보가 적임자임을 앞다투어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토론회 여진 속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로 달려가 치열하게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이 시간엔 토론회 직후였기 때문에 토론회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오늘은 앞서 자막처럼 장외 설전, 일각에서는 후폭풍, 또 여진, 뒤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다 포함해서 이번 토론의 여파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전히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 여기에 각각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 17조 가량의 어떤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면 곧바로 거기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지원금을 이제 마련할 것이고 동시에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여도 야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떠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접근을 보였던 것이 인상적으로 남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좀 뭔가 각인이 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내보지 못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서 마이너스 어떤 점수를 받게 되는 요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요? 예, 어제 1, 2차 토론에 비해서 어제는 굉장히 열띤 토론이 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좀 칼을 갈고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공세적인 여러 가지 워딩들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론을 끝나고 나서 지지층이라든가 유권자의 표심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토론이었다. 그런데 또한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지만 굉장히 좀 산만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주로 이제 어제 있었던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부채 관련해서 기축통화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 이것들이 많이 다뤄지면서 정치권의 열띤 공방이 하루 온종일 전개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놓고만 봤을 때는 두 분의 평가가 좀 엇갈리네요. 침착했다, 정책이 없는 부분이 아쉬웠다.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마침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한데 이제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토론이란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고 이게 토론의 기본인데 일단 대답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또는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저한테 한참 얘기해놓고 딴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또 시간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무질서했다고 할까요? 예. 네, 무질서했다고 할까요란 말도 그 앞엔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어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1분 질문에 이제 30초 답변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지키지 않는 장면이 여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도 여러 번 이렇게 끼어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반해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초가 막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는 이제 들리는 얘기인데 끝나고 나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고 룰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 부분을 국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 구도였던 토론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룰을 지키기가 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고 룰은 룰이니까요. 교수님은요? 토론 끝나고 백브리핑을 안 했다고 그게 꼭 규정을 뭐 위반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백브리핑 안 하기로 유명하셨는데 뭐 이번에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뭐 평가에 대해서 굳이 뭐 그 자리에서 즉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시간 총량제 6분이 한 두 타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 주도권 9분이 토론? 있었거든요. 근데 주도권 토론 9분은 정상적으로 상당히 그 박진감 점치가 잘 진행됐어요. 근데 네. 이게 시간 총량제 이 부분이 각자 6분을 쓰는데 자기 시간 6분을 지키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던지는 형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리듬을 못 살리는 토론이 그러다 됐던 것 보니 같아요.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또 10몇 초 남아서 그렇죠. 다 그렇게 못 되는 듣고요. 약간 네. 좀 토론이 좀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좀 더 계산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는 자꾸 이제 시간 토론 규칙 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던데 다른 3명의 후보들은 사실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토론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뭐 그렇게 신경 쓰이면 오히려 토론에 장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엔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민의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 집에 이제 종부세 문제 네. 얘기하면서 뭐 92만 원이 폭탄이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국토보유세 문제. 그게 이제 토지 이익 배당이냐, 탄소세가 탄소 배당이냐 이러면서 왜 세금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토론 본 입장에서는 뭐 심상정 후보가 특별하게 민주당만 심하게 공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심 후보가. 심 후보가 그래서 이번 선거를 규정할 때도 촛불 정부의 실패를 평가하는 선거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이 후보까지 다 싸잡아서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아마 촛불을 들었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제3자적 입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우리가 지난 재보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총선 때죠. 아마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성 정당 만든 거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어제도 그런 질문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핀잔까지 듣기도 했어요. 뭐 어찌 됐건 룰을 좀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앞서 그 토론에 대한 평가를 했던 그 인터뷰에서 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좀 곤욕을 치렀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압박을 받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또 해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내가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받으며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도 붙였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법인카드의 이제 사적 활용 문제나 이제 공무원의 이제 불법 의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진정성이 사과를 한 것인가라고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렇게 잘못 이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 직원들이 그 어떤 김혜경 씨의 어떤 그 부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면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러면 집에 뭐 소고기나 초밥이나 닭백숙이나 이런 걸 갖다 냈겠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김혜경 씨가 만약에 이게 한 번, 두 번이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백만 원어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돈으로 썼는지를 그 사무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사왔냐? 본인이 돈을 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배모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누군가의 카드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내가 법인카드를 직접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내가 사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요청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상태라 지금 감사와 수사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자료들을 대부분 사실은 배모 씨라든가 A모 씨가 갖고 있지 지금 뭐 김혜경 씨나 지금 후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과라는 것은 일단 조금 기다려 보면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과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부인 얘기를 꺼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부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죠.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거명을 합니다. 네. 2010년 5월 이후에는 뭐 거래가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장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걸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그러면 손실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에는 손실만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얘기할 때는. 그런데 오늘 또 모 방송국에서 나온 지금 취재된 결과에 따르면 9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지금 본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허위 사실이고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만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여기 분명하게 지금 9억 4천 이상의 어떤 현금을 또 이득을 본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중에 다수가 지금 주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요구된 주식시장은 굉장히 교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윤 후보가 잘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경제대통령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깎아내렸는데 특히나 이해찬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식하고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오만한 정치검사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제의 평가들을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친여의 이제 인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심지어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직자들이 즉 관료들이 얘기하는 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결정적인 장면을 아마 안 후보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던 것. 그리고 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한꺼번에 답변을 하겠다라든가 나중에 답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인데 이런 것들이 미뤄지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더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이 오늘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시 뒤엔 또 국민의힘 야권 분위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였는데 사실 시작은 이재명 후보가 든 팻말 안에 있었습니다.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어떤 김만배 녹취록 속에 그 말을 팻말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있지 않느냐라고 되받아치면서 토론회 다음 날 사실 토론회 이전 시점에서 보면 적폐 수사라든지 정치 보복 논란이 좀 공방의 어떤 틀이었다면 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팻말을 이제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것도 두 번이나 그 토론 중에 들고서 이제 하셨는데 이게 팻말의 내용들이 어떤 한 대화의 연장선도 아닙니다. 저 5개의 줄 자체가 네. 2개의 줄과 나머지 3개의 줄은 다른 대화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같이 뭉쳐놓고 마치 그 의혹을 크게 부풀린 거고 그 위에 이제 2개의 줄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쓴 거지만 그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결국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심하게 모욕 주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영장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판사들이 가만 안 둘 거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윤석열 후보가 뭐 대장동과 관련돼 있고 혹은 그 약점을 김만배가 알기 때문에 그 본인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위에 부분을 다 잘라내고 어떤 가린 다음에 일부만 편집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하게 이걸 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편말까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 적도 없는 사람 또는 뭐 이런 거래가 없었던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모 방송국에서 이게 취재가 됐죠. 그래가지고 남욱 씨가 사실상 이제 수사 기록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재명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700억의 주인이 예컨대 누구냐? 이게 이재명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랬다. 나중에 진술을 썼을 때 그걸 삭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관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연관성을 묶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얘기로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몸통이고 거기다가 700억의 수혜자고 그분이고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공격해왔던 게 몇 개월이잖아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고 이거는 벗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조금 공격적이긴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그 방법 위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검찰이 예컨대 이런 수사 기록을 인제서야 지금 내놓고 뭐 언론들도 이제 제출을 하고 있으니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유세 현장에서 나를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부패 사범들과 수십 년을 쌓아왔습니다만은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그렇게 발버둥은 치지만 그건 뭐 입증해내고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계속까지 지금까지 주장해 왔었어요. 이재명 이름이 없다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금 녹취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녹취록에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졌는데 이재명 잡으라고 한다. 그래서 만배영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 김만배 일당이 그 이재명 당시 지사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통속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나 봐요. 기사를. 그러다 보니까 뭐 허위 사실인데 뭐 사실이라면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대장동 건은 지금 녹취록에 누구 이름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그 과정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듯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과정부터 김만배 일당이 개입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자기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또 그들이 평가에 들어가서 그 업체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빼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이 과연 그 유동규이냐? 유동규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뭘 했었느냐? 무능한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무능을 넘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인 유동규가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 관계자가 최소한 누구까지는 연결돼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게 많다. 그래서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이 있니, 윤석열 이름이 있니,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장동에 연관된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녹취된 것이 2010년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나온 거는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8개월 전에 이거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거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선거 관련된 문제에서 이걸 규정할 때 이제 그들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게이트가 만약에 대장동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영학, 김만배가 몸통들이잖아요. 몸통들이 어떻게 제3자적으로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뭐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들이 모든 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는 대장동과는 무관한데 이거를 지금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명과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 하신 그 교수님 말씀은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직권남용 혐의랑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날짜와 그 정영학 녹취록의 기준 녹취록에 나온 시점이 얘기들이 사흘 3일 차이가 차이입니다. 있다.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재명 게이트 또 윤석열 게이트를 관련해서 또 여야 간의 장외 설전도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강훈식 의원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자 정영학 씨가 예. 약간 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뭘로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또 그럼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냐라고 비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가무식이 방어한다는 게 게이트 키퍼도 아니고 네. 참 우습게 방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게이트라는 표현은 1972년에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이 이제 도청을 하면서 그게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비리 같은 거를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혹은 사건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저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그 대장동 게이트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이재명 게이트는 그 내용상 보면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뭐 망칠 뻔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움직였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것이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우리가 뭐 대장동 게이트랑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재명 후보와 계속 연관돼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거취나 어떤 그 이후의 행보 이런 관계들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그걸 공모해 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기축통화국 발언을 놓고 감론 을박을 벌였고 특히나 이제 공세를 취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쪽 비판도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논란이 불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는 하나는 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사실은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경제력이 일종의 이제 파운데이션이죠. 그게 되느냐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축통화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특별 이제 입출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화폐국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경제력을 우리가 마구 이제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부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하느냐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한국이 지금 42.6%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66%입니다. 미국이 128%, 프랑스 116%. 이 정도로 우리가 안정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전 세계 1위다시피 높은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어떤 부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가계부채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해보자. 우리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축통화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에 기축통화 되려면 IMF 룰을 바꿔야 되거든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기축통화국 자격이 되는가라는 논란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이번 토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는 사실 국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부채와 이제 가계 부채 얘기하면서 네. 왼쪽 주머니에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다라든가 국채는 이제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든가 이렇게 국채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기축 통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붙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혹은 기축통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IMF 이제 특별 인출국에 들어가서 그 통화에 들어가서 이제 준 기축통화 수준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현재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우리 원화의 그 거래 비중도 20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IMF의 출자 비율 자체도 1.4%로 전 세계에서 19위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어떻게 될 거니까 지금 쓰자라는 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 살림도 지금 뭐
뭐 10년 후에 뭐 우리가 과장 승진, 뭐 부장 승진할 거니까 그때 되면 연봉 많이 받을 거니까 지금 많이 쓰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의 부채에 대해서 진짜 경제 관념을 갖고 제대로 부채를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을 지적한 건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IMF가 5년에 한 번 회의를 여는데 마침 또 올해 7월에 그 회의가 열리면서 더욱더 이 문제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대선 전국에서 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엔 단일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무산 선언 이후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리한 것이고 이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뭐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가진 새정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평소에 드리던 말씀이어서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라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틈새를 파고들면서 야권 단일화 차단에 나서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단일화 끈을 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표 빼가려 하지 말아라 라고 완주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가 생물이고 또 하룻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22일인데 28일 날 이제 투표용지 인쇄 기간까지도 한 5일 정도 남아 있고 시간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일 직전까지도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계속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국민들 속에서도 공감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뭐 40% 지지율을 하고 계신 분하고 10% 지지율을 하고 여론조사 해갖고 한다는 게 뭐 오징어 게임의 뭐 그 구슬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갔지만 어쨌든 공동 정부를 향한 상호 노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떤 그 선거를 승리를 그 어떤 1, 2% 승리가 아니라 좀 완벽한 승리를 해야 정권 교체의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정부라는 어떤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띄고 또 여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구와의 단일화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살아있다는 것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단일화를 제안했고 이것이 결렬됐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또다시 그러면 수용을 한다? 정치 생명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왜 이 부분을 이제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야만 이제 표가 증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도리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결렬이 된 거면 놔드려야죠.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시작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내용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표는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여기서 참을 수 있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단일화를 제안을 한 거죠. 과거에 이제 재보선에 썼던 방식을 그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 이 단일화도 프레임도 안 깨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안 후보는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까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후보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윤 후보에게 부정적이다. 며칠 전에 김민전 교수의 이 글을 봤는데 과거에 문재인 이제 후보와 안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안 후보를 지지하던 분이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결과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절대 이 윤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보들 행보를 볼 텐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뤄드리고 좀 보여드려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책 행보 또 공약 행보도 한번 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 물론 이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안보관을 맹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5대 비전과 또 20대 핵심 과제를 담은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 공약 또 소확행 공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좀 정책 공약집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10대 공약만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전체적인 공약집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빠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탈모 치료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치아 임플란트 포함이 돼 있고 청년에 관해서는 LTV 90%까지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350조 가량의 어떤 규모의 공약이 발표가 됐다. 사실 재원 마련에 대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분은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집권과 동시에 이것이 풀릴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시행을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뭐 성남시 2기 했고 지금 경기지사 한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후보에게 있다. 뭐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뭐 272개 공약은 대부분 다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고 아마 네. 윤석열 후보 공약집하고 아마 대조해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예민하게 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그 공약 후반부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 이익 배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딱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본소득 갖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이슈 파이팅을 했던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그 공약이 초라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정책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탈원전인지 아니면 감원전인지 원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내용.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가장 가능한 축소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보통 국민들이 원하고 그냥 귀에 솔깃한 내용으로 그냥 다 포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약이 곧 바로 입법화 또는 정책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안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내놓고 이제 집권이 되면 여러 이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 이해 집단들 다 이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도 높은 어떤 정책, 입안, 입법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지 공약이 곧바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충돌된 경험들, 갈등의 경험들 굉장히 많잖아요. 4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성 이것을 보여줘야만 우리의 미래의 어떤 문제들이 갈등적이고 분열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행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1박 2일간의 유세를 펼쳤는데 계속해서 지금 광주 쇼핑몰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홀대론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물론 이제 그 두 자릿수가 이준석 대표는 30%까지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숫자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10%를 넘겨야 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 관계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캐릭터로 볼 때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호남에 무슨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척을 졌던 적도 없고, 이래서 그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서해안 벨트 쪽에 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광주 전남에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는 광역시에 그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다는, 광주시 없다는 거 저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저는 광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한 정당의 어떤 몰표를 몰아줬을 때 과연 이 지역 발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거를 계속 이제 홍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호남 표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민주화 투쟁력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경도된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자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 후보가 이렇게 지금 예컨대 민주당, DJ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을 한 축에 놓고 지금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한 축에 놔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지 않는 분열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확보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DJ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형 선고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한 정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DJ의 호남은 또 표현을 받고 싶다.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의 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총장 때 그렇게 존경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찰의 대표로서 사과를 한번 했다 그러면 지금의 얘기들이 균형성이 굉장히 와닿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지금의 뭐 DJ 민주당, 노무현 민주당이 한 축이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조금 이 호남 시민들을 조금 가볍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갈라질 수 있고, 또 저는 복합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뭐 쇼핑몰 있으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거 여태 안 만들어줬으니 표를 나한테 달라. 호남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 하나로 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네. 자, 호남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도 충청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고, 또 안철수 후보 고향 부산 유세를 한 점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